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디어 정책 일면 비교할 시간이죠.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번을 월요일날 신문을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자 신문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제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오면은 빨리 신문을 보고 신문을 이제 꼼꼼히 보면 한두 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녹화까지 하면은 또 한두 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일찍 와도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어제는 조금 일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화요일자 일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푸념을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 시간을 거의 털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일면 비교를 보통 일요일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문이라는 게 그야말로 새로운 신자에다가 신문을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 이렇게 쓰죠. 신문을 한자로 새로운 신자에다가 이거 잠깐만요. 신문이라는 게 뉴스페이퍼인데 그야말로 새로운 신자에다가 어이씨 생각이 안 난다. 새로운 신자 어떻게 쓰죠? 새로운 신자에다가 들을 문자란 말이죠. 문과에 귀가 있다. 이에서 신문인데 그야말로 신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보통 월요일날자를 다음 주 일요일날 그주 일요일날 들으니까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좀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품을 들이니까 조금 보면서 같이 특히나 이제 신문을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71%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편향된 어떤 바이어스나 왜곡에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면을 직접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신문 지면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오늘 신문을 제가 일단 같은 기사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조선일보는 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하는 요 기사 여기서 일면 탑이고 그 다음에 역시 중앙일보도 거의 중요 기사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를 그럼 뭐 코리아나가 되는 건가요? 요 기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진보 신문들도 초대형 국적사 뜬다는 요 기사랑 그 다음에 아시아품 이런 게 모두 중요 기사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자 어제 발생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는 모든 신문이 같이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알다시피 원래 아시아나가 경영이 어려워서 현대산업개발이 원래 인수를 했었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인수가 무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된 건데 사실은 대한항공도 어렵단 말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가 이제 돈을 찔러주는 거죠. 산업은행이 돈을 찔러줘서 한번 인수해봐. 그래서 사업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 관련된 논쟁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정부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정부가 이렇게 기업가에 나서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정부 개입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연관된 문제로서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면 거의 70%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이게 독과점 문제가 있고 독과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독과점이 심화되면 당연히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이른바 구조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해서 노선도 조정해야 되고 인력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노조가 이것을 감내게 되는가? 네 번째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망하는 회사랑 망하는 회사 혹은 뭐 장사 안 되는 회사랑 장사 안 되는 회사를 합쳐놔봤자 그게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 아시아나가 회생할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 세금으로 인수 자금을 대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 뭐 이런 여러 쟁점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빚어진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공통 기사가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 관련 기사죠. 여기서는 조선일보는 정은경 청장이 이대로 가면은 차로 최대 400명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1.5단계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1.5단계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코로나 기사로 이제 모더나가 3상 시험에 성공해서 95% 예방 효과가 있다. 뭐 화이자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낙관적인 신호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도 역시 1.5단계 상향 입각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더나 거의 같은 기사죠. 그 다음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빼고 나면은 그 신문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세계 신문이 달았는데 안 달았던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 그 다음에 중앙일보도 스페이스X, 멀러네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업위성, 유인 상업위성을 발사했다, 이걸 달았는데 조선일보만 안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항상 앨런 머스크의 이 시도를 보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괴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일은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 플로리다의 케네디 그 센터에서 이 유인 이름이 이제 레질런스라고 합니다. 이제 회복이란 뜻이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레질런스호라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를 보면은 재밌는 건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이 그 발사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답니다. 왜냐면 앨런 머스크 자체가 최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인데, 저는 앨런 머스크를 보면 항상 어떤 인물이 떠오르냐면은 이재용이 떠오릅니다. 이재용. 왜냐면은 한국의 재벌과 미국의 재벌들은 완전히 다르구나. 한국의 이재용은 뭘 합니까? 재벌이 된 다음에 자기의 승계를 위해서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하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뭐 편법과 불법을 막 넘나들죠. 근데 앨런 머스크라는 이 미국의 괴짜 사업가, 재벌은 아니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남들이 무모하거나 황당하다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스페이스X도 하지만은 이 전기차로도 최근에 조금 주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왜 사업가가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앨런 머스크는 정말 꿈을 위해서 불가능한 꿈을 도전하는 거죠. 이재용은 법을 비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재밌는 거는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신문들은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유인 상업 우주선 발사를 일면탑으로 중요한 기사를 다뤘죠. 근데 조선일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사에, 한국 신문에, 혹은 한국 언론에 가장 없는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외 뉴스입니다. 해외 뉴스가, 혹은 국제 뉴스라고도 하죠. 국제 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란 나라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국제뉴스가 일면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적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국제뉴스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국제뉴스에 관심이 없어서 국제뉴스를 싫지 않고, 그래서 더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싫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 혹은 이제 독일에 잘 나가는 어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신문을 보면은 국제 뉴스들이 굉장히 일면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웬만한 국제 뉴스가 일면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국제 뉴스에 관심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반영한 거로 볼 수 있지만은 언론 자체도 국제 뉴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 살기도 벅차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문제 없는 사회가 없죠. 자국의 내국에 문제 없는 게 없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시민으로 혹은 어떤 지구화 시대의 좀 글로벌 시민으로 이른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거죠. 코스모폴리탄. 즉 이른바 세계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차피 세계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문화예술, K-팝 이런 것들은 벌써 세계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통상도 대개는 세계를 상대로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문들도 세계와 경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지금 뭐 코로나든지 환경 이런 것도 다 세계적인 일국적인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적인 정신 혹은 세계 시민적인 관점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언론들도 그런 관점 우리가 미국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는 이런 관점을 저는 가져야 된다 보는데 그런 면에서 언론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이제 국내지향적이다. 좀 우리의 관점으로 코스모폴리탄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혹은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라든지 세계 전쟁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세계 인류가 추구해야 어떤 인류사적 가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국제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자신의 적파적 관점 혹은 이런 거 많이 드러냈는데 뭐 이런 문제 미중 미세먼지 협력에서 1년간 공회전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자세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에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큰 소리 못 치고 계속 저자세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동남권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동남권 이 경상도 지역에 지금의 김해공항이 메인 항공이죠. 김해공항 지금은 김해공항입니다. 근데 이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라 가지고 이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계속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경남이 격돌했는데 경남은 여기 있는 요 밑에 부산 밑에 있는 가덕도를 밀었고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만들고자 했고 경북 쪽은 이쪽 밀양 쪽에다가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지역 간의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프랑스 전문업체까지 데리고 와서 이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최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사업성이 없고 다시 가덕도로 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년에 이제 부산에 이제 지자체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부산 지자체 선거는 오거돈 시장의 이제 젠더 문제, 여기서 성추행 문제로 불거진 보선이니까 민심이 돌아설 거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하는 국책 사업에 떡고물을 던진 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맞다면은 저는 뭐 사실관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맞다면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조선일보의 논조가 워낙 정파적이다 보니까 사실을 말해도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워낙 정파적이니까 여기서 정파적인 이렇게 쓰죠. 워낙 정파적으로 기사를 쓰니까 올바른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했던 정파성이 강화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탑으로 다루는 게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했던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건에 산업재해,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OECD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이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OECD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병률은 가장 낮습니다. 낮아요. 근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는 가장 높아요. 이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산업재해를 숨기기 때문이죠. 산업재해를 숨기는데 죽는 건 숨기지 못하니까 사망률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택배 노동자 문제로 20년 가까이가 올해만 하더라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OECD 국가에서 많은 나라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 보면은 그냥 기업들이 돈으로 떼우고 벌금으로 떼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가지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리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굉장히 처벌 강도를 높이는 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 법을 이제 입법할 것처럼 지금 187석을 갖고 있죠. 178석, 178석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했는데 최근에 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 법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기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도입되면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위를 좀 낮추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한겨레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저도 약간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권리고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면서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균이라는 사람이 2년 전에 혼자 작업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흥분했고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했고 그 결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건 의제로 올라온 건데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후퇴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한겨레 차원에서 이제 전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전세 물량도 조금 달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겨레 신문 요 기사를 보니까 전세 물량이 달리는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면서 자신들의 친인척과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전세 물량이 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전세 물량이 달리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제가 설명하면 긴 얘기인데 어쨌든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화요일자 신문을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 중에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갖고 온 특별한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인데요. 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을 냈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신문법 개정을 냈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신문 취재, 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각 신문들은 이제 편집위원회를 두는데 대개는 사주의 영향을 받거든요.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근데 사주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어서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신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어떤 성별, 연령, 직업, 신념, 계층, 인종 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규율하는 법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지 말씀드렸듯이 신문법이에요. 신문을 규율하는 건 신문법이란 말이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방송법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이 있어요. 근데 신문법에는 기존에 없다고 했죠. 왜냐?
신문을 규율하는 큰 전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신문은 다양한 신문들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쟁해서 정론이 이기도록 하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문에게는 사실상의 무한정의 자유를 주고 공정성과 공식성 조항이 없었던 거죠. 다만 방송에는 방송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해서 공정성과 공식성 조항을 뒀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이 개정법은 신문에도 이 조항을 두자 이런 법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번 법안에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포탈 내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포탈 조항이 신설된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포탈은 신문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기존법에서는. 근데 개정법은 뭐냐면은 포탈도 기존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라고 불렸던 포탈도 신문법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의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포탈의 기사 배열의 기준을 공개하도록 제가 포탈 관련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탈이 어떻게 신문을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은 포탈이 이 신문을 배열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탈을 명확하게 언론사로 규정하고 신문법으로 규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여서 언론사 등으로 규정됐는데 지금은 신문법을 규정하니까 사실상의 언론사로 규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문법 개정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 체계 변화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제가 포탈 관련해서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포탈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뭐랄까요, 내부 규제, 자율규제로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식으로 규율을 되어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정말 법 체계에 포함시켜서 규율하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 신문 기사, 언론 관련 법 체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의 이 법률 변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 내용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이 개정안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루 늦은 화요일자 일면 비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H조, J조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일면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